네, 글로벌 투자를 읽는 눈 글로벌 ETF 트렌드입니다. 올해 국내 증시 주도로 강세를 이어오던 방산, 중동 위기 완화로 주가가 단기 약세를 보이긴 했지만 이재명 정부가 K방산에 대한 육성 의지를 강조하고 또 방위비 증액에 따른 수출 확대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다시 투심이 몰리고 있는데요. 방산 ETF 역시 꾸준히 강세를 보이고 있죠. 이미 오를 만큼 올라 들어가기 부담스러운 상황은 아닌지 아니면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안정진 삼상자산운용 ETF 컨설팅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은 또 네. 상반기 이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주 중에 하나죠. 방산에 대한 이야기. 우리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방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이 내년 미국의 국방비가 1,30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스텔스 전투기 구매를 줄이는 대신 이 미사일과 드론을 더 확보한다고 하는데요. 이건 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할까요? 네, 아무래도 그 미국의 국방 예산을 이제 보다 좀 더 효율화를 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일환 중에 하나로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미국이 나토라든지 또 아시아 동맹국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국방비를 좀 증액을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결국은 미국이 지금 천문학적인 규모의 국방 예산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방 예산 지출과 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드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드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면 비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그 효과가 뛰어나다라는 것이 좀 무기로서 입증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용이 싸고 대신에 이제 유인 스텔스기 같은 경우에는 그 파일럿을 하나 양성하는 데만 해도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가고 스텔스기 전투기 자체도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쪽을 일부 좀 줄이고 드론 같이 좀 더 효율적인 무기들을 좀 더 늘리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이 태평양 지역이 굉장히 광활한데 여기에서 타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이쪽은 계속 투자를 하겠다라는 의미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적으로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좀 줄이고 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좀 늘리려는 전략이 아닐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부분을 앞으로 좀 더 늘리냐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골든돔 프로젝트라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좀 추진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정책이 있거든요.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아이언돔이라고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이스라엘이랑 그리고 그 이란 전쟁 그 화면을 보면 그 이스라엘 상공에서 그 미사일 날라오는 미사일들을 요격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매스컴이나 여러 매체에서 좀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의 좀 미국판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아이언돔 같은 경우에는 그 미사일이 어느 정도 자국 상공까지 날아온 상태에서 단거리에서 요격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면 골든돔 프로젝트라고 하면 이제 미사일이 적국에서 발사되는 그 상승 단계에서 이미 포착을 해서 요격을 하는 그런 시스템. 잡아버리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보다 미국은 영토가 450배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전역을 다 커버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아이언돔보다는 좀 더 장거리 초기 단계에서 요격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러려면은 결국은 우주 기반의 그런 방어 시스템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대한 기술력 그리고 자본이 들어가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을 좀 장기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국방 예산을 좀 효율화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이런 방산 관련해서 좀 우려하시는 포인트 중으로 하나를 말씀하시는 게 그 미국 국방부 장관이 이제 향후 매년 8%씩 그 국방 예산을 삭감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효율성 측면에서의 연장선상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결국은 전반적인 방위비 삭감이 아니라 좀 재조정 정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 굉장히 좀 그런 사이인데 2030년까지 미국이 만약 진짜 실제로 8%씩 예산을 줄이고 근데 반대로 중국은 지금 7%씩 올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2030년이 되면은 거의 방위비 지출 비중이 GDP 대비 비슷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전체적인 예산을 8%씩 이렇게 줄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또 삭감 면제 항목이 17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실제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한 지출 비용은 급격하게 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전반적인 국방 예산의 효율화를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이 전반적으로 미국에 필요한 국방 예산은 지속적으로 또 증가할 수 있겠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나토 32개국 정상들은 국방비로 연간 GDP의 5%를 쓰겠다고 공식 합의를 했죠. 유럽의 국방력 강화로 인한 방산 기업들의 영향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그 2035년까지 이제 유럽은 국방비 지출을 GDP의 5% 수준까지 증액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현재는 이제 동유럽이랑 러시아랑 가까운 동유럽이랑 그리고 서유럽을 합쳐서 2% 수준이에요. 근데 결국은 이게 5%까지 가려면 매년 두 자릿수 %로 방위비가 계속해서 늘어나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유럽의 이제 동쪽을 생각해 보시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계속 그런 군사적인 위협이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유럽의 서쪽으로 보면은 이제 트럼프 미국이 계속해서 국방비를 증액을 해라라고 이렇게 방위비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유럽은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비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결국 이는 수요 측면에서 방산 업체들, 방산주들한테는 좀 슬픈 인류적으로는 슬픈 얘기지만 그쵸. 이런 방산주들에게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방산 기업들에게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이 전쟁이란 게 참 마음 아픈 일이긴 하지만 저희는 또 그 안에서 기회를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 또 방산인 것 같습니다. 이 미국 방산 관련주 대표적으로 좀 어떤 종목이 있는지도 궁금한데 네. 특징까지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종목일 것 같은데요. 로키드 마틴에 네.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제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를 이제 생산을 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특히 이번에 그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습을 할 때 그 B2 폭격기랑 같이 작전을 수행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이런 벙커버스터 같은 전략 무기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수 자산으로 좀 떠올랐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방 예산에서 이 F-35 도입 물량을 축소하는 거에 대해서 좀 우려하시는 목소리도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는 결국은 F-35의 그 차세대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좀 일시적으로 도입 타이밍을 조정을 한 것이다라고 또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그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골든돔 프로젝트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통합 미사일 방어 전략 체계의 이제 핵심 사업자가 이 로키드 마틴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의 성장성도 좀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로키드 마틴과 함께 또 다른 대표적인 미국 방산주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스라고 네. 그 사명이 이제 RTX로 변경이 됐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이제 핵심 공급사예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언돔에서 그 이스라엘 국영 방위 업체인 그 라파엘이랑 합작으로 그 아이언돔의 이제 부품을 생산을 하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유럽 자체도 방위비를 늘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중동 쪽도 지금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방위비 증가 속도랑 그리고 협상 속도 이런 것들이 좀 빨라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네. 결국은 이 레이시온 같은 경우에도 중장기적으로 방산 매출이 좀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제너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미국 5대 방산 기업 중에 하나이고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F-16을 개발한 회사로 잘 알려져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선사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군 해군 함정을 이제 건조를 하는데 그 노스롭 그루먼이라는 또 방산 업체가 있는데 여기랑 같이 거의 과점 형태로 이런 핵잠수함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방산 포트폴리오 전반에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그런 매출이라든지 성장이 나오고 있는 그런 회사라서 이런 제너럴 다이너믹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대표적인 방산주로 로키드 마틴, RTX, 제너럴 다이내믹스까지 세 종목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방산 앞으로의 성장성이 굉장히 기대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개별 종목으로 투자를 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변동성적인 측면에서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ETF를 통해서 분산 투자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혹시 네. 방산 관련 ETF 어떤 게 조금 주목을 해보면 좋을지. 네, 그 미국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방산 관련된 ETF들 중에서
이제 규모가 가장 큰 것들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제 ITA라는 티커를 가진 블랙록에서 운용하고 있는 ETF가 있어요. 그래서 iShares US Aerospace and Defense ETF이고요. 이 ETF 같은 경우에는 원화 기준으로 11.6조 원의 이제 운용 규모를 가지고 있고 이제 미국에 상장된 방산 관련 ETF 중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 ETF에는 이제 어떤 종목들이 편입되어 있냐 좀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스라든지 그리고 제너럴 다이내믹스 그리고 로키드 마틴 노스롭 그루먼 등을 이제 대표적으로 좀 편입을 하고 있는 ETF이고요. 이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지수 방법론이 짜져 있어요. 그래서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종목의 시가총액이 크면 비중을 더 많이 담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대형 방산주의 비중이 좀 높은 특징이 있어서 좀 안정적으로 방산주를 좀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ETF를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규모가 큰 게 PPA라는 티커를 가진 이제 인베스코에서 운용을 하는 ETF입니다. 이 ETF 같은 경우에는 8조 원 규모로 운용 규모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종목 수는 이제 50여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ETF의 특징은 방산주 외에도 뭐 사이버 보안이라든지 IT 그리고 위성통신 기업 등 같은 기업 같은 이런 종목들도 일부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지향 기술 기반의 이제 방위 산업군까지 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좀 성장성을 이제 방산에 있어서 좀 더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이 ETF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XAR이라는 티커를 가진 스테이트 스트릿에서 운용하고 있는 ETF인데요. 이 ETF는 5조 원 규모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총 종목 수가 30개에서 35개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ETF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블랙록에서 운영하고 있는 ITA랑 좀 다른 게 ITA는 이제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라서 시총이 큰 종목들이 많은 비중으로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XAR ETF 같은 경우에는 동일 가중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수대로 보면 각각의 종목들의 비중이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높은 비중을 가져가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성장성이 높은 중소형 방산주의 노출 비중이 높은 ETF가 좀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방산 관련해서도 이제 뭐 부품이라든지 아니면은 드론, 항공 우주 중소형주 같은 것들이 좀 기대감이 그쪽으로 좀 갖고 계신 분들이 투자하기 좋은 그런 ETF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이제 ETF보다 이제 총 보수율이 연 0.35%로 좀 가장 낮기 때문에 좀 방산주를 장기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비용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는 ETF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ITA와 PPA, XAR까지 세 가지 ETF가 방산 관련 ETF 중에서 이 순자산 총액도 상위 ETF이자 투자 선호도가 높은 ETF들이기 때문에 향후 방산 관련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죠. 그리고 특징들도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게 잘 구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방산주에 대해서는 사실 밸류가 너무 높다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현 시점에서 방산, 지금 들어가도 될지 ETF 투자 적합한 시기라고 보실까요? 맞습니다. 그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워낙 좀 많이 오른 것들이 이제 눈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제 선뜻 들어가기가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결국은 지금 방산주들이 국내 뭐 ETF들을 보면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 나오기는 하는데 결국은 그 조정을 받는 이유가 뭐 수주 관련해서 뭐 하반기에 좀 어느 정도 공백이 있고 또 대규모 수주가 이미 발표된 시점 그리고 뭐 이스라엘 이란 전쟁 같은 경우에도 휴전이 되면서 뭐 재료가 소멸됐다 뭐 이렇게 보시는 시각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워낙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는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큰 측면에서 확인을 해봐야 될 거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결국은 지금 종결된 게 아니고 그리고 중동 지역에 이제 이스라엘 이란 같은 경우에도 뭐 휴전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결국은 근본적으로 그런 핵시설 자체가 다 없어진 것도 아니고 거기가 이제 파괴된 것도 한 2년 정도면 다시 또 복구가 가능하다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재료가 소멸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이슈로 인해서 주변국들이 오히려 이런 방위
비를 계속해서 증액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대규모 수주가 이제 앞으로도 더 나올 걸로 예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런 협상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존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연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속도들도 좀씩 빨라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오히려 이런 방산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워낙 많이 좀 올랐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포트폴리오에 어느 정도씩 비중은 좀 가져가야 되는 그런 섹터나 테마가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개별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좀 변동성이 클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우려되시는 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ETF를 통해서 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좀 가져가시는 게 위험 대비 수익률을 조금 더 제고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장이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방산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좀 우려감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국방비 예산 증액과 함께 수주 증가 기대감 살아있는 만큼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서는 길게 봤을 땐 또 긍정적으로 전망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개별주 투자는 또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만큼 ETF에 조금 관심을 가져보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방산 ETF는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는 전략이 맞는 건지 아니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어떻게 보세요, 팀장님께서는? 네,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투자하시는 이제 개개인 분들의 이런 자금 성격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좀 장기적으로 좀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자금의 성격이다라고 하시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슈들로 인한 국방비 예산이 글로벌리하게 늘어나는 부분 그리고 그런 수주 협상 속도도 좀 빨라질 것 같은 부분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좀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적합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종전 러시아라든지 우크라이나도 종전 가능성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이스라엘 이란 전쟁도 이제 휴전으로 그런 어느 정도 이슈가 소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는 분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장기 투자가 불가능하고 좀 단기적으로는 이게 좀 언젠가는 또 바로 좀 써야 되는 자금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투자 성향에 따라 그리고 자금의 성격에 따라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반기 이 미국 방산주 관련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주신다면 어떻게 조금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이번 이스라엘 이란 전쟁을 통해서 미국 방산주들의 기술력이 다시 한번 또 입증이 되는 그런 계기로 작용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이 이번 전쟁에서 초반에 승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게 기존의 물리적인 전투 체계, 즉 하드웨어 쪽 측면에서 보면 전투기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정밀 타격 미사일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보면 이제 디지털 전투 체계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AI 기반의 이런 정보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통신 네트워크 그리고 데이터 융합 등이 이제 효과적으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잘 융합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성과를 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측면에 있어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방산주들이 굉장히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입증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결국 물리적 무기 체계 기업으로 이제 아이언돔의 핵심 요격 미사일을 이제 생산하는 이제 레이시온 아까 말씀드렸던 RTX 같은 기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F-35 전투기를 이제 제작하는 로키드 마틴 그리고 이 F-35의 스텔스 관련해서 기술 핵심 부품을 담당하는 이제 노스럽 그루먼 같은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B2 폭격기도 제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AI 소프트웨어 관련으로는 이제 팔란티어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런 이스라엘 방위군이랑 팔란티어가 같이 이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이제 팔란티어의 고담이라든지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 전쟁에서 이제 두뇌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전쟁 기간을 단축한데도 이 팔란티어가 굉장히 큰 기여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미국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실제 전쟁을 통해서 이제 존재 가치를 입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추후에 이제 방산주들이 이제 글로벌리하게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수혜를 받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도 포트폴리오에 이제 일부 알파 성과를 위해서 보유해야 하는 테마로 좀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국 방산 ETF 투자할 때 유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미국 방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결국
아무도 의심을 할 수 없는 그런 기술력을 가진 건 결국은 미국 방산 업체들이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런 장기적으로 이제 국방비 예산이 늘어나는 측면에서 이런 미국의 방산 업체들이 당연히 이제 수혜를 볼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방산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이제 유의해야 될 점은 정부 정책이라든지 예산의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 테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하면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방산 매출 비중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굉장히 좀 높을 수는 있지만 네. 방산이 아닌 그런 뭐 민간 항공 우주라든지 예, 맞습니다. 이런 쪽도 같이 사업 영역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방산이랑 전혀 무관하게 뭐 항공기 사고라든지 뭐 여행 수요가 갑자기 급감했다라든지 뭐 이런 이슈에도 방산주가 같이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염두에 해 두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ETF를 통해서 그런 뭐 배당을 받으시려는 그런 니즈도 굉장히 높은 걸로 보고 있는데, 사실 이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배당을 많이 주는 그런 기업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장주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에 뭐 방산 ETF를 통해서 좀 배당을 확보하고 싶다라는 것은 좀 맞지는 않고, 오히려 주가 상승에 따른 자본 차익을 노리시는 그런 투자가 더 좀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역에 상장된 미국 방산 ETF들을 하시는 데 있어서,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결국은 환이 오픈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뭐 환해지를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뭐 환차 손이라든지 뭐 환차 이익이라든지 결국은 원달러 환율 변동에 좀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미국 방산 ETF를 투자하시면서 좀 유의해야 할 그런 점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정책에 의한 변동성,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방산만이 아니더라도 우주 항공까지 이 변동성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 좀 유의해서 환율도 잘 따져가면서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글로벌 투자를 읽는 눈, 글로벌 ETF 트렌드로 쉽고 안전하게, 오늘 글로벌 ETF 트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